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진짜 다 망하는 걸까? 팩트체크 한번 해보자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그런 말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질문도 종종 받곤 합니다. 자,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왔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들립니다. 자, 실제로 인터넷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검색해 보면 다양한 언론사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0월 6일 날 나온 뉴스 기사에서 전 세계 S의 공포, 뉴질랜드, 노르웨이가 금리를 올렸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기도 하고요. 자, 심지어는 9월 22일 날 이런 뉴스 기사도 있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법이라는 뉴스 기사도 있었고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왔다고 가정하고 이런 기사를 내놓은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도 9월 18일 날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투자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 지금 이미 우리의 시대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라는 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 상승 기조 속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언론사들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전문가들 중 일부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들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무엇이 진실일까? 우리 사회,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뭔가 이것부터 잠깐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기본 요소는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죠. 자, 이렇게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가 상승을 한다는 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 바로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되면은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거고, 그리고 실업률 상승, 가계소득 감소로 인해서 소비, 경제 활동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경기 침체 장기화가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재화 서비스 가격은 올라가고, 자,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물건은 안 팔려. 자, 그러면서 또 사람들의 실업률이 상승하다 보니까 경제 활동도 감소해. 그런데 또 물건은 또 안 팔려. 그래서 공장에서는 공장이 문을 닫거나 실업률은 또 올라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소득이 감소하니까 또 물건은 안 팔리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점점 망하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부에서 각종 부양책, 돈풀기를 하는 거죠. 돈풀기를 하면서 시중 유동성 증가를 통해서 소비 심리를 향상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노력들 우리나라도 2010년도 이후에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어 왔고, 대표적으로 2013, 14, 15년도에 있었던 경기부양책이 그런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언제 있었나? 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의외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라고 말하는 시대가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시대가 바로 1970년대 석유 파동 시기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여기 작게 회색으로 국제유가 가격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라고 불릴 만한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바로 석유파동 시기에 보면요. 여기 빨간색 점선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기준선이고요. 아래쪽이 마이너스, 위쪽이 플러스입니다. 70년대 보면은 국제유가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여기 좀 작아서 잘 안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국제유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석유파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시대가 왔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파란 선이 물가 상승률인데 물가 상승률은 약간의 기복이 있긴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2021년도에 지금 보면은 기울기가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파른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70년대 중반에 석유 파동 시기 경제 성장률 하락, 물가 상승률 상승, 국제 유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80년대에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꾸준히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이 시기 제2차 석유 파동 시기하고 맞물리기도 하는데요. 여기 회색 보시면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국제 유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 시대를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라고 말은 잘 하진 않지만 어쨌든 80년대에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 시기가 끝나자마자 우리나라 3조 호황에 따른 골디락스 시대가 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90년대 초반에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도 보면은 국제 유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고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자,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갔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국제 유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작은 단위로 보면 살짝 떨어졌다가 그래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어떻게 본다면은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자, 그리고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실업률이 증가했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때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팬데믹입니다. 물가 상승률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곧바로 회복해서 올라갔고요. 자, 경제 성장률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어떻게 본다면은 일시적으로 굉장히 짧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와 비슷한 국면에 한번 접어들었다는 거죠. 실업률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고 물가 상승률 계속해서 올라갔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작년 팬데믹 시대를 두고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였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로만 놓고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일반적인 조건과 지금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죠. 자, 여러 가지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물가가 오르고 있는가? 맞습니다. 물가 강하게 오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이 경제 침체 상황인가? 자, 경제 침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가? 자,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기저효과에 따른 둔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아직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죠. 둔화 우려가 있고 내후년에는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쳐놨고요. 자, 그리고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나라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일반적인 조건 중에서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가? 이것도 아직까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고 그냥 우려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확실한 건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그냥 우려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항목에 따라서 제가 한번 이렇게 뉴스 기사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물가 오르고 있는가? 물가 계속 오르고 있죠. 빠르게 오르고 있죠. 그렇지만 또 IMF에서는 올해 가을 물가가 정점일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인가? 자, 내년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2.8% 예상, 수출 경기 둔화 등 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 같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성장 동력 수출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가?
자, 미국은 지금 민간 고용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어떻을까요? 한국은 자, 실업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구직 제약을 반영하면 실업률이 올라간다 이러지만 또 구직 제약 때문에 데이터를 조금 수정한다면 실업률이 떨어지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에 실업률에 관한 거 지금 상황에서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자, 그럼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베트남은 코로나19 재확산하면서 실업률이 3.72%로 됐다. 자, 코로나19 기간 중 최고 수준이다. 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 실업률 5.5% 예상치에 부합하고 있다. 자, 예상치라는 것은 3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감소하고 있는 예상치에 부합하고 있다. 즉 실업률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단 선진국은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소득은 어떤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중위소득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물론 지금 양극화 심해지고 있지만 부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변만 돌아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소비 위축 현상이 아주 중요한데,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자, 과연 그런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뉴스 기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없어서 못 산답니다. 뭐가 없어서 못 살까요? 경기 인천 오피스텔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싼데 없어서 못 산답니다. 뭐 금으로 도배된 5억 7천만 원짜리 아이폰 13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차도 없어서 못 산다고 합니다. 지금 차 계약하면 1년 뒤에 받는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10개월 대기했는데 팰리세이드 타기 더 힘들어진다. 지금 차 웬만한 거 아무리 빨리 받아도 뭐 4, 5개월이죠. 지금 새 차 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소비 위축 현상.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데이터 통계적으로는 소비 위축이 나타나고 경기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경기 둔화, 소비 둔화가 나타나는 것 같은 이유는 뭡니까? 사고 싶어도 지금 못 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판매가 잘 안 되는 거고 소비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귀성 대신 나들이 유원지 쇼핑몰 북적한다. 자, 주말에 쇼핑몰 한번 가보십시오. 주말에 교외로 나들이 가는 차량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 지금 돈 쓰러 다니기 바쁩니다. 자, 소득도 늘어났고 돈 쓸 때가 제한적이고, 그리고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있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 쓸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지난 30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언제나 우려는 있었지만 진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유일하게 확정적으로 말하는 기간은 1970년대 석유파동 시기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지난 50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그런 구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경기는 상승과 하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명명할 만한 구간을 특정 짓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경기 침체 위기를 걱정해야 될 시기일까?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둔화 시그널 왜 일어나는 걸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최근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경기 둔화 시그널, 많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 바로 공급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데 그 방점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병목 현상. 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소비도 제대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즉 생산과 소비 둔화로 인해 가지고 표면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경기 둔화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 고구마를 급하게 먹다가 목이 막혀서 캑캑대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을 뚫어줘야 되고 사이다 한 잔 들이키고 싶은데 사이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다를 주문을 했는데 사이다가 주문을 하니까 6개월 뒤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 죽는다 하면서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공급 병목 현상이 해소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공급 사슬이 망가졌고 저스트 인타임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서히 공급 체계가 다시 구축이 되고 병목 현상이 해소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중심 국가는 더욱더 호황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